불투세는 폐지하지만 가상자산은 또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들고 나와요. 블록체인 기술 헛개비다. 저희는 불법 도박으로 보고 때려잡겠다라고. 그 인식을 바꾼 게 지난해예요. 그 어려운 인식을 바꿔낸 게 바로 누구라고요? 김남국입니다. 투자자 규제 보호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남국입니다. 뭐 그거를 지금 과세하는 건 좀 이르다라고 보고요. 네. 좀 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성숙기에 접어들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과세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네. 이분 말을 우리가 들었어야 됩니다. 언제였죠? 올 초였나?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했었죠. 그랬나요? 예. 그렇게 비트코인 사라고 나한테 했는데 우리가 그 말 안 듣고 지금 또 이 포모의 상대적 박탈감 이게 뭡니까? 자, 우리 코인 부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오늘 코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이재명 대표 판결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이미 부자 목소리입니다. 부자는 전혀 아니고요. 부자죠, 그 정도. 이거 아닙니다. 제가 돈이 있건 없건 항상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네. 야, 대단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 보고요. 그래요? 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예. 오늘 갑자기 코인 투자 시장. 거의. 자, 우리 신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제가 네. 작년에 우리 김 의원님이 여기도 나왔지만 따로도 뭐 이제 또 이렇게 식사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때 굉장히 디테일한 이 투자 전략 뭐 알려주셨거든요. 혼자만 알고 있어. 근데 그날 맥주도 먹었어요. 네. 근데 맥주 먹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름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종목은 추천을 해주지 뭐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녹음을 해야지 녹음을. 제가 그것도 누가 안 물어봐도 되고. 구체적 종목은 맞아요. 어떻게 왜냐면 제가 책임지게 되니까. 네, 그러나 네. 시장이 성장하면 같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라 그랬는데. 그래요? 예. 사야 되는데. 원래 그럼 이재명 대표 얘기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코인 얘기 잠깐만 좀 하면 오늘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코인, 가상자산 과세 이슈,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얘기. 어떤 네. 것부터 할까요? 코인 얘기 저는 나온 김에. 아무거나 상관이 그래요? 없고요. 네. 네. 코인을 이거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신지. 저요? 좀 불편하시면 지금 넘어가 이제 됩니다. 공직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데 네, 공개 의무는 없죠. 되게 네.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마지막에 재산 신고한 것들 대부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이게 무슨 100억이? 그때 100억 아니었어요? 다 장기 투자인데 제가 문제가 네. 상승장에서 장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 하락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해서 아하. 근데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면 그대로 지금 다시 저- 상승장이잖아요. 엄청 상승.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0억 넘지. 아니라니까요. 무슨 100억. 어떻게 안 넘어? 그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재판 있잖아요, 재판. 어떤 재판이요? 그 코인 재산 신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네. 뭐 뇌물,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모든 거 다 몰아갔는데 사실은 그 단서가 없었거든요. 그냥 수익이 났다, 큰 수익이 한때 났다라는 것만으로 가능성만으로 의심만으로 온통 온 나라를 도배했었는데 지금 명태균 씨 의혹보다 훨씬 더 세게 때렸죠. 근데 그거 검찰에서 1년 4개월 동안 연락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막 재판 다 시작한 거예요? 무혐의가 났는데 네. 무혐의 난 건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무혐의가 날라고 하니까 이 사건을 특수부로 보내가지고 또 8개월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엉뚱하게 네. 고발된 사건이 아니라 특수부에서 새로운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위계에 제대로 의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시스템을 방해했다라는 네. 취지인가요? 근데 아마 건국일에 이렇게 이걸로 신고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재산 신고 이거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그 한 거예요. 혐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출마를 했을 때는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네. 허위 사실 네. 공표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사실 출마했을 때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겠죠. 네. 재직 중에 재산 신고 부실하게 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징계 사유로밖에 규정을 하지 않았고 형사 처벌된 전례가 없는데 그래요? 가상 자산을 신고 대상도 아니었던 가상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그것도 저만 안 한 게 아니고 30여 명 동료 투자자들이 있는데 동료 의원 투자자들이 동료 있는데 의원 투자자들이 있는데 네. 저만 다른 사람들은 처벌 안 받아요? 그럼요. 징계도 안 받고? 그럼요. 네.
원래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 그때 겁니다. 이제 그래요? 김 의원님 예. 논란되고 나서 싹 한번 이제 의원들 한번 했는데 투자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수사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재산 공개할 때 가상자산 넣자 뭐 이런 얘기만 나왔고. 갑자기 네. 목이 메이네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이겨내십시오. 재판은 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이렇게 독박을 쓰냐, 이런 억울함이 좀 있으신 거고. 아. 그러면 자, 네. 요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어쨌든 이게 검찰이 이제 이걸 가지고 건 거는 당시에 이제 그 이제 코인 예치금 형태로 뭐 한 99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일부만 주식 대금으로 이제 계좌에 넣어놨고 그것만 재산 신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던 코인 지갑에 있던 거는 재산 신고를 안 해서 문제다. 네. 이거 맞죠?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이제 의원님의 예. 입장에서는 그 당시엔 이걸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고 네. 예, 그렇잖아요. 예치금이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성격이 지금은 이제 예치금처럼 해서 이자를 네. 주지만 그 예. 당시에는 거래소 네. 내에서의 일종의 거래소의 가상 자산처럼 예. 사고 파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네.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산 신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 마지막 예. 거래를 포함한 최종적인 그 금액을 재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치금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네. 마지막 12월 31일 최종 변동된 그게 이제 재산 신고 내역인데 아.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산 신고를 이제 뭐 허위로 했다 해서 그거를 이제 공무원을 속였다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로 가장된 채권을 만들거나 소명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뭐 허위의 서류를 조작해서 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한 행위가 속인 행위가 없는데 아니 그럼 예를 예. 들어서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이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네, 겁니다. 예. 내 주식으로 한 100억 부자 있었어요. 100억이에요 자산이. 근데 12월 한 20일쯤에 일단 팔아. 그리고 그 생긴 돈을 다 가상화폐 요쪽 저 예치금 넣어놔. 그럼 난 재산이 갑자기 0이 돼. 신고할 땐 0으로 해놓고 다음에 또 1월 1일 넘어가면 다시 그 예치금 빼갖고 다시 주식 투자해. 이래도 돼요? 아니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즉시 매도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3거래일 후에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내가 12월 그래서 20일이라고 했잖아요. 12월 예? 12월 20일쯤에 아, 내가 20일쯤에 네, 뺐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내 주식 계좌 빵원이고 예치금만 그러니까 가상화폐 예치금만 한 100억 있어. 그럼 나 재산 없다고 신고해도 돼요? 그 당시에 법률로선 그렇죠. 아 이거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입법의 미비나 불비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예. 있겠지만 아니 선생님 봐봐요.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 지금 재산 신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 갖고 있고 또 이 재산으로 혹시 뭐 이해관계 걸리는 이런 법률 같은 거 뭐 입법하지 않은 이런 건지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설령 거기에서 법으로 특정되진 않았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타 자산이 이만큼 있다. 뭐 거기에는 가상화폐를 정확히 찍진 않았더라도 주식 예금 뭐 이렇게 있고 부동산 얼마 있고 그다음에 기타 자산으로 한 100억쯤 있다. 이 신고를 했어야지.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지난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러한 입법이 불비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고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아예 거겠지. 입력 자체가 아니 저희도 의원실에서 제가 뭐 가상자산 거래를 숨기진 않았거든요. 기자님도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뭐 기자를 비롯해서 보좌진에게도 다 가상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렸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일체 뭐 숨김없이 했고 가상자산 재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아니 없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 기타 형식으로 수기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무슨 저 많이 잃으셨어요 최근. 네, 순수성을 의심하지 마.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굳이 아까처럼 네. 또 반복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법의 취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취지는 이야기. 아. 그 취지엔 당연히 그걸 신고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고 대상이 아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고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재산신고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탭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어요. 그 신고하기 그러면 아예 기타 항목으로 수기로 따로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러긴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힘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 질문의 의도도 그거였어요. 그때는 네.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도의 미비, 법의 불비로 인해서 못했지만 이제 이거 지금 제도 개선하고 법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시나요? 이제 예. 당연히 그렇게 편입을 하는 예. 게 맞고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정치적 책임을 다 졌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냐, 아. 그리고 과도한 비난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네. 언론에서 어떤 의혹을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 제보다의 문자나 녹취,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미공개 정보가 뭔지, 누구를 네. 만났는지 그런 아.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만으로 와해 확정적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무혐의가 난 것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해요. 아. 굿모닝 충청에서 보도 하나 있더라고요. 국물 굿모닝 충청에서. 아. 충청 왜? 거기서 굿모닝 충청은 전 참 언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JTBC도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신고할 수 없는 재산 파트가 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상화폐는 지금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 말고도 또 그러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은 뭐 신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산 카테고리가 좀 있습니까?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네.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네. 뭐 얼마 전에 대법관인가 누구 고위공직자도 뭐 미공개 주식 예, 이거 예. 신고 대상이었는데 누락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음. 너무나 많은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네. 재산 신고를 뭐 고의인지 아니면 예.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못한 경우 하더라. 빼놓고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네, 경우에 네. 한 번도 처벌되거나 네. 아니면 뭐 징계를 받거나 예.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예, 예. 재산 뽀록 나면 그만두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는 젊은 분들이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우리 아마 신행 기자도 아주 소액 그죠? 저는 매번 말하자면 400만 원, 아주 소액. 예. 소액도 아니네 그러면. 400만 원 이더리움. 이제 아. 본전. 축하. 축하. 자, 그래서 예, 이제 예. 그거 과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세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민주당에서도 요 목소리 좀 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과세하자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있었고. 지금 뭐 코인 인구가 뭐 언론 추산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최소한 600만 명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 시장 자체가 코스닥 코스피 합친 것보다 10조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전 국민의 뭐 일반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래서 과세를 하자, 소득이 있고 이익을 봤다면 과세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몇 차례 좀 인프라도 미비하고 뭐도 미비해서 한번 3년 유예가 된 거죠. 그래서 두번 해서 4년 유예가 됐습니다. 예, 유예가 네. 돼서 예.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내년 1월. 네. 예.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여전히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더 유예하자. 라는 정부에서는. 입장이고 네. 민주당 야당에서는 아니다. 이제는 이미 시행. 충분히 기한을 줬고 몇 가지만 조금 보완을 해서 당장 내년 1년부터 시행을 하자. 근데 네. 그 보완한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은 수익에 250만 원 공제액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의 22%를 떼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 공제액을 한 5천까지 올리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하니까. 네. 근데 예, 그런 김남국은 안 되겠네. 근데 김 의원님은 안 된다. 김남국은 너무 코인 과세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들어보죠. 예. 예. 제가 예. 안 된다라는 그 입장이 아니라 예. 우선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 금투세 유예에 대한 논란이 몇 개월간 계속되었잖아요. 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어렵게 당내 토론을 이끌어 오면서 결론을 결국에는 폐지.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결론을 네, 네. 내렸고 네.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거든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그때 금투세 유예 논의가 되었을 때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폐지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어요. 되게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실제 현직 지금 22대 국회의원들도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네, 많았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또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가상자산은 또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금투세를 폐지하는 과정에서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들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그대로 가상자산에 적용했을 때 네. 완전히 이거는 이율 배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정무적 판단도 아쉽다라는 거예요. 어. 사실은 그때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는 당내에 조금 일부의 반발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도 확장으로 나아가자, 중도층을 포섭하자, 그리고 민생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민생 친화적이고 경제 친화적인 그런 어떤 민주당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과감하게 정말 네. 진통을 겪으면서 금투세 폐지까지 결론을 만들어냈는데 말짱 도루묵아니에요.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을 대부분이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ገብ치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게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그러면 왜 그때 금투세를 또 폐지하자 그랬어요. 논리적으로도 일관되지 정무적으로도 않고 안 예. 갈짓자 행보이고 예. 정무적으로도 아쉬운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민주당은 근데 지금 이거 그냥 강행할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정책 그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시스템을 보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원회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중요하고요. 네. 기재위에. 예, 기재위에 있는 의원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기재위 단위에서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면 네. 원내 정책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룰 수 있죠. 있습니다. 예. 주요하게 다룹니다. 예. 근데 또 그 차원을 더 넘어서는 거다라고 하면 또 지도부가 또 함께 네. 참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투세 때도 네.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당론처럼 금투세 뭐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정책위의장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간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지금도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요. 네. 예. 근데 지금 세금을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예.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예. 네.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네.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예. 과세를 아직 안 한 걸로 간다면 문제는 문제가 크게 없다. 없다. 없앤다면. 예. 근데 내년 1월 뭐 1일부터인지 며칠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만약에 간다 그대로 유예 없이 간다라고 하면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세요? 국내에서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 빈틈없이 오류 예. 없이 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예. 올해 8월 9월경에 점검했을 때는 중에 있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예, 그래서 예.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되지고 있지는 않고 네. 정부 측 공식 입장은 아직 좀 미비하고 미비하다.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그 법안이 네. 이제 막 시행되어서 올해 8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음. 시장 모니터링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네.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 국내도 사실 이렇게 미비점이 있는데 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세에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네.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이거는 전혀 연계가 없죠. 안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2년 뒤에 하자고 하는 이유가 네. OECD 38개 국가에서 공통된 과세와 관련된 자동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2027년이기 때문에 네. 그 법제에 맞춰서 또 한 번 법을 바꿔야 되니까 과세 형평,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형평과 그다음에 법제를 또 두 번, 세 번 바꾸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7년으로 유예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비트니 뭐 빗썸이 이런데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거래가 그래도 투명하게 이제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나머지 저 해외 어디에 있는 거래소는 아니면 또 거래소 아닌 뭐 이상한 데 통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나라 국세청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불가능한 네, 상황.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금투세 폐지를 유예하자거나 폐지하자고 했을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논거 중 하나가 네. 국내에서의 자본이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이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죠. 네, 옮겨다니는 국내에서는 거지. 과세를 250만 원 이상이면은 22% 이상의 과세를 하는데 해외 거래소는 영원이다라고 예. 하면 국내에서 이용할 사람이 없는 거죠. 뭐 전혀 예. 불편함도 없는데 뭐.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투세처럼 세금 매기는 거, 요거는 이제 김남국 투자자로서는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너무 뭔가 유교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투자하는 것 자체를 주식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다 쪽박 찬다. 언론에서도 대학생이 주식 투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공부는 안 하고 보도했어요. 공부는 저러고 안 하고. 있다. 예.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돈만 밝히. 그때도 언론이 엉망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모의 주식 투자 1등인가 막 했는데 예. 모 공영방송에서 그래. 인터뷰를 해달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오. 엄청 그 상 받은 거 칭찬해 주려고 인터뷰 하자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에 미친 놈이 사채 됐어. 쓰고 뭐 학교에서 뭐 퇴학 정학 당하고 이런 걸로 컨셉으로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진짜요? 예, 예.
언론에 대한 그때도 불신을 그랬다니까요, 가진 그때도. 이유가 있네.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를 바라보는 아. 시각이었죠. 근데 그게 네. 불과 주식 투자에 대한 아. 시각이 10년, 20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문재인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 완전 투기다. 예. 블록체인 기술 헛개비다. 어떻게 이게 화폐로 쓰이냐. 블록체인 기술 이용될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네네. 제도권으로 세계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불법 도박으로 보고 때려잡겠다라고 합니다. 그 인식을 바꾼 게 지난해예요. 그 어려운 인식을 바꿔낸 게 바로 누구라고요? 김남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안 됐었어요. 한 논의 자체가 안 인물입니다. 됐어요. 정무위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됐는데 그거를 네. 투자자 규제 보호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뭐 그거를 불과 한 달 만에 이끌어냈습니다. 아니 뭐 다시 정치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네.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당선 이후에도 대선 때도 본선에서 너무나 중요한 경제 정책 중 하나였잖아요. 당선되고 나서도 트럼프는 우리 일론 머스크 예. 딱 뭐 도지 뭐 혁신 규제 위원회에다가 위원장으로 네. 앉히고 네. 그다음에 청와 백악관에다가 가상 자산을 육성하는 수석을 만들겠다고 예. 한 거거든요. 예. 여기는 완전히 산업으로 본 거예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하고 심지어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우리 뒤쳐져 있다. 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투세든 가상자산 과세든 폐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제 유예가 되고 이제 제도가 마련되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세요?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규제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저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된다 보고요. 네. 지금은 이 가상자산 이 시장이 막 태동하고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주식 우리나라 국내 상장과 관련돼서 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요, 거의 한 40분의 1, 50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거래액은 거의 육박해요. 한 2배, 3배 차이밖에 안 나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4, 50배 차이 나는데 거래액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네. 시장 규모가 그렇게 그만큼 활성화돼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ETF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 회사에서 월가에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서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지금 과세하는 건 좀 이르다. 이르다라고 보고요. 네. 좀 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성숙기에 접어들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과세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시총 규모는 작은데 거래 금액은 거의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좋게 해석하자면 정말 활성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보자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하루에 100번 팔았다 샀다 하면 그게 1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그만큼 투기적 내지는 좀 도박적 성격의 거래가 많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자산은 이만큼인데 이게 거래 금액이 이미 크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주식 시장이 처음에 네. 시장이 태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어요. 과거의 주식은 종이 문서로 거래가 되고요. 네, 누가 네,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지 않았고요. 네. 거래에 대한 신용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 과정에서 수백 년 동안 엄청난 그 투기와 사기와 시장 혼란이 있었어요. 네. SEC가 나와서 시장에 들어가서 규제하고 전자적으로 거래한 실시간으로 거래하게 된 게 불과 몇십 년. 네네. 그러한 시장의 그 과정을 가상자산도 거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주식이 시작했을 때 그 수백 년 거쳤던 성숙해 가면서 거쳤던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압축적으로 더 시스템이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투기성이라고 하는 그 규제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기관 참여자들도 생기고 또 시장 그 국가의 어떤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면 변동성이 더 줄어든다 보거든요. 네. 이제 비트코인도 과거에는 막 올랐다가 막 80% 떨어지고 예, 90% 떨어지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시장이 안정화될수록 그런 변동성 폭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코인 뭐 과세라든지 아니면 코인에 대한 또 뭐 정치권의 어떤 시각, 혹은 우리 국민들의 전체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어쨌든 또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네. 왼쪽에 요거 차고 계신 게 요 배지 같은 게 거의 국회의원 배지는 아니고 국회의원 네. 비자 아니고. 약간 좀 국회의원 느낌 좀 나는데
예, 그거 이제 국회의원 아니고 네, 변호사 변호사 배지죠? 저희가 법원에 법정에 들어가려면 네. 변호사 배지와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혹시 최근에 뭐 사건 수임하고 하신 것도 있으세요? 아니, 최근에 상담만 하고 있고요. 아. 네, 지금 좀 바빠가지고 공부하고 예.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워낙 정치권에 계셨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 좀 이번에 한 건은 저는 유죄? 감히 브레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신뢰를 했던 아, 그래요? 것으로 예, 알려져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아직 선거법 정치는 잘 모르시잖아요. 네, 선거법은 유죄 그다음에 위증교사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다 보셨겠죠? 네, 네. 잘 분석하셨을 거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네.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어떤 법리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판결이 15일 판결이었죠. 공직선거법 두 개 다요 아니면 하나만? 하나입니다. 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 저희가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재판을 할 때 아니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이해할 때에 공소장에 올라와 있는 그냥 서류에 출력된 이 사실관계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 이 수사의 맥락, 수사의 배경을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쟁 후보였던 낙선 후보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그것도 네. 과거에 한참 전에 20년 전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무리한 수사이고 정치 수사이고 네. 일단 무죄가 나건 말건 괴롭힌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예. 공직선거법 유죄가 나버린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때 그 선고는 되게 깜짝 놀랐었죠. 아, 애초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예, 예. 네. 아, 지금 이제 법원이 그럼 허위 사실로 본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원이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 저는 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법부가 자제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중 하나가 저는 선거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다소간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기간에 후보자 간의 토론과 네. 공방과 무수한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럼 유권자들이 그걸 다 보면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미 그때 그런 어떤 말의 성찬, 말에 대한 평가는 다 유권자에 의해서 평가가 끝난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사후적으로 재판부가 다시 개입해서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주권주의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민이 후보자를 잘 유심히 보고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해 놨는데 네. 그거를 소수의 한두 명의 두세 명의 검찰과 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직을 날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하다라고 봐서 아니 그래서 좀 사법 네. 자제가 돼야 되는 영역이라고 아니 그 후보자가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국민이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정보라는 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될 테니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에 거짓이 하나라도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선거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제가 아예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과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아예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거꾸로 공직선거법을 너무 과도하게 빡빡하게 규제해서 처벌한다라고 하면 또 유권자의 선택이라든가 투표권이라든가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률 규정이 필요한데 네. 지금의 법률 규정은 너무 빡빡하게 과도하게 규정해 놨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 이석현 뭐 MB 정부 때 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고 헌법재판관을 했던 이석현 뭐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네. 법률가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 좀 과도하다. 네. 그리고 특히나 대선에서 네. 있었던 대선 후보에 대한 이런 무리한 수사는 예. 조금 약간 자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토론의 과정에서 나왔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든. 근데 이제 재판부도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기억의 혼동에 의해 실수를 한 것인지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걸 인정하고 이 부분은 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참작의 사유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벌금형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아예 나는 허위 사실을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람에
뭐 일종의 뭐 괘씸죄라고 해야 되나 재판부가 이제 그런 걸 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의 전략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피선거권 박탈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의원님들 제가 변호사 시절에 네. 의원들 사건의 변호를 많이 해봤는데 그냥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승부를 볼 거냐, 예. 아니면 정치적, 정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할 거냐라는 그 고민이 있는데 네. 대개의 변호사들은 법리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공직선거법 했던 변호사님들도 정무적인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직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네. 법리적 판단만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추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무리하게 확장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있었던 그 후보자의 발언을 문헌을 딱 거기에 한정해서 봐야지 전체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문맥의 의미를 넘어서서 해버리면 이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확장 해석인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무리하지 않았나. 네. 예, 예. 다음 2심에서는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군요.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천만의 대선 1위 후보를 여야 통틀어서 1위 후보를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천만 유권자의 선택을 박탈하는 거예요. 국민이 선택하게 해줘야죠. 왜 그걸 판사가 선택해요? 이거 뻔하게 수사가 지금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팀 바뀌고 나서 탈탈 털어가지고 찝어낸 거잖아요. 대장동 네. 성남FC 이거 법리 다툼 너무 심하고 5년 내에 확정 판결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빨리 결론 낼 수 있는 걸로 찾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끄집어낸 거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가만히 있어야죠. 자제해야죠. 예를 들면 그뭐 1,000만은 그렇고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뭐 한 20만, 뭐 10만의 선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5만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선택에서는 좀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히 봐줘야 되나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네. 원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법원과 검찰이 이렇게 했어요. 네. 부정부패 돈 선거는 꽉 죄고 옛날 그 말은 입은 풀자라는 게 최근 추세였어요. 최근 10년. 네. 이 근데 문제는 이 공직선거법은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네. 과거에 돈 선거 막 흑색 선전 난무하고 뭐 난리도 아닐 때 그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벌금형 100만 원만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무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5년 10년에 피선거권까지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게 일반 전반의 그냥 법적인 네. 시각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법 개정 움직임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굉장히 잘 한 생각이라고 보시겠군요. 아니요, 저는 정무적으로 시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맨날 선거만 치르면 네. 야 이거 너무 과하다. 이거 뭐 완전히 아.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도 생각할 수 있죠. 예,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선거법도 어디서는 뭐 마이크 잡으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말이 뭐 마이크 잡으면 어떠고 마이크보다 목청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마이크 잡으면 뭐 얼마고 이걸로 뭐 하는 게 저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 내에서도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네. 그 사실은 좀 아쉽죠. 하필 요 타이밍에. 하필 요 타임에 하는 거는 오해 사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고치려고 했으면 아예 지난번 총선 출마하기 전에 네. 21대 국회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또 그때 고친다고 했었는데 막상 선거를 앞두고 되니까 여야 간의 공방이 또 심해지고 그렇죠. 각자 예. 개별 의원님들 공천받느라 너무 힘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가버린 거죠. 예. 그럼 이거 개정은 하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네. 지금 시간은 정무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더 네. 푸는 걸로. 그럼요. 아니 지금 한다고 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옳다쿠나 같이 손잡고 해주겠어요? 저희가 여야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 안 하겠어요? 죽이려고 예. 하는 사람들인데 아. 뭐 뻔한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네, 안 될 건데.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여튼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김효율 선생입니다. 하긴 해야 된다. 네. 누가 어떤 의원님이 하신 거죠? 아 이거 저 대표 발의를 발의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그 발의한 의원이 그때 어제 뉴스에 나섰었는데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도는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너무 잘못된 법이다라는 것을 토론을 붙이기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는 있었을 수 있어요. 박희승 의원입니다. 네. 근데 예, 예, 이게 예, 예.
통과될 리 만무하고 이거를 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 토론 이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 아니냐 이렇게 어차피 안 될 법률인데 아이, 무슨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네. 죄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 네.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좀 알리고 싶었던 이미 것 같아요.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네, 논의였다. 네. 네, 이해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있었으면 김남국 의원이 아마 발의했을 텐데 아유, 그죠? 제가 무슨 그 위증교사는 무죄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주변에서 이제 뭐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부 기자 원래 하다 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위증을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위증의 이익을 본 사람이 있어. 그리고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법원이 인정을 했어. 근데 어떻게 위증만 유죄고 위증 교사는 무죄야? 이걸 묻더라고요.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방어권 차원에서의 통상적인 그런 소통이었다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제가 판결문을 예, 예. 봤는데 네. 그 요지를 봤더니 그러니까 위증 교사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고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나눠서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위증 교사를 판단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거짓. 위증이라고 하는 그 위증의 대상이 되는 거짓 진술, 허위 사실을 특정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 위증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부탁하는 교사 행위가 있어야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진석 씨가 했다라고 자백을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위증을 했다라고. 위증을 예. 했다라고 네. 자백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부탁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부탁이 과연 위증 교사냐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달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위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해버린 거죠. 예. 근데 다만 그 진술이 바뀌게 된 것도 저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김진성 씨 예, 지금 김지성 거. 씨가 원래는 본인은 위증을 한 적이 없다라고 라고 했죠. 했어요. 예, 근데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진술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위법한 이 검찰 정치 검찰의 압박과 회유와 강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혐의들 예, 등등해서 김진성 씨가 지금 백현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인섭 전 예. 뭐한 예. 로스트 예. 약간 그 사람과 알선수재 뭐 이런 이 것도 알선수재 있고. 혐의와 공범으로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김인섭 씨는 1심, 2심에서 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네. 그 판결문에 김진성 씨가 공범으로 딱 그 아예 한 행위가 사실로 적시가 판결문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이 공범으로 기소하거나 나중에라도 공범으로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 말고도 다른 뭐 사기 사건이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연루가 되어 있는 세 건이 있는데 다 그거를 검찰이 들고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봐요. 아. 네. 혹시 네. 변호사를 하시니까 예. 다른 어떤 증인에게 본인의 변론 요지서 같은 거를 보내주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신 적은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알고 계신 왜냐하면 그 증인이 네.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저희가 증인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증인과 문답을 하면서 그 증인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르고 있는 거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증인으로 불렀을 때 유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왜냐하면 미리 증인하고 얘기를 한다는 당연히 거죠. 소통해야죠. 왜냐하면 네. 불리한 증인을 불러서 검찰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 불리한 진술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굳이 그 증인 신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증인을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한 네.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문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 김진성 씨와 이야기하고 대화 나눴을 때 변호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뭘 해달라라고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법정에서 위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진술서에도 그렇게 쓰지 않았고 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예, 이 진술서를 쓰는 이유는 먼저 사전에 재판부에 이 증인이 이러이러한 진술을 할 거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좀 채택을 해달라. 증인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짓 진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위증 제가, 대상이 예, 어제 이제 예. 두 분의 변호사들이 예. 나오셨는데 예. 그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이 정도 뭐 잘 기억해 보세요. 혹은 뭐 잘 증언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
오염되면 혹은 뭐 그분들 말씀으로는 손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재판부가 용납하지 않을 거란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런 일들을 자주 보셨다는 거죠? 하셨고. 아니, 저도 이제 너무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저도 증인으로 한번 민사법정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합의를 했던 사건에 뭔가 근데 그때도 변호인이 저한테 줬던 것 같은데 변론 요지서를요. 변론 요지서 말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뭐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사실 있어요. 기억나세요를 물을 수 있는데 이제 변론 요지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에서 담긴 변론 요지서 일종의 주장인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참고해라고 주는 거는 좀 드문 경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다른 두 변호사들은 제가 봤을 했다. 때는 네. 네. 증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유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이다라고 하면 변론 요지서나 변론의 방향이나 묻고자 하는 어떤 질의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럼 본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변호사 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한참 됐잖아요. 아, 그래요? 5년 넘어버렸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환기를 시키려고 네. 확인하고 물어보고 기록을 보면서 이거 본 적 있냐 다 보여주고 그래요. 네. 네, 그랬는데도 사실 오래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네.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행위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통상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방어권 판단을 행사 했다. 범위 내에 1심 있다라고 재판부는 보는 네. 저는 예. 저도 제가 그럼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네.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네. 그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물론 이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뭐 회사 사장이랑 직원이면 또 다른 관계일 거고 친구라면 또 다른 관계일 네. 텐데 위계가 있느냐 예,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냥 아유 잘 증언 좀 부탁해 이 말 자체도 어쩌면 그 맥락에 따라서는 굉장한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정말 아는 사람의 혹은 뭐 정말 간절한 사람의 그냥 호소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한 부분만 떼서 보면 안 된다라고 네. 보고요. 30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30분 전체를 봤을 때에는 위증교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네. 제가 그렇게 평가하면 이게 객관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서 챗GPT에게 형법 교과서를 네. 형법 그 강론을 싹 다 붙이기 신박하다. 복사해가지고 예. 그거를 싹 다 붙이기 복사해갖고 넣어줬어요. 얘가 이미 알고 있을 건데 그 다음에 판례를 위증교사와 관련된 판례, 네. 위증과 관련된 판례를 한 300, 400개를 다 긁어갖고 붙이게 해갖고 네. 너 공부해라라고 보내줬어요. 네. 그리고 녹취록을 제가 다 30분 스크립트가 파일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논리, 네가 이거 한번 객관적으로 너는 객관적이지 않냐? 그래서 자기 객관적이 돼요. 네. 그러니까 판단해보라니까 절대 아니래. 이렇게 물어봐도 저렇게 물어봐도 챗GPT가 무죄라고 했다. 챗GPT가 무죄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나왔- 신빙성 있어요? 결론 나왔네. 아니 똑같이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검사 측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니 웃지 진짜 진지하다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하면 네.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챗GPT는 객관적이 객관적 자기는 객관적이래요. 알았어. 완전 객관적이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행성이 자기는 없대요. 네. 그래서 아니 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챗GPT.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제가 그랬어요. 검사가 그런 거예요. 네. 간접적으로나 은유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라고. 야 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냐?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그런 거지.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야 검찰의 논리대로 한번 간접적으로 은유해서 압박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봤어요. 네. 야 여기는 그냥 민간인이고 이재명은 당시에 현직 도지사였고 유력한 대권 주자였다. 그러면 네. 그런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무언의 압력과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거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접 의원님 직접 직접 쳐봤어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보도도 되고 막 그랬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직접 쳐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물어보더라도 결론이 다르지 않아요. 아. AI에 누가 물어봐도 예. 이건 무죄더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1심 그 공직선거법 1심 난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굉장히 사진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사진입니다. 네, 고양이와 이제 함께. 고양이와 이제 뭐 약간 코뽀뽀라고 눈맞춤? 하나요? 네, 뭐 이렇게 눈 맞춤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네.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김 전 의원이 좀 화가 나셨어요. 아이고. 누가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그래요? 올렸는데 그때? 그때 이제 뭐 아니에요. 저거 올릴 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 아무 말 대통령이 지금 그 이제 이런 한참 상황인데 전에 그러니까 신선 노름을 하고 있다. 그거는 한참 예. 전이었어요. 한 2, 3주 전이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명태균 씨와의 육성 녹취가 막 처음으로
나온 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비상시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아. 토요일 날 장애 집회로 나와달라라고 선언한 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독후감을 올리셔가지고 예.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 모두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나 목표, 목적,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때다. 국민은 자기의 생계를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뭔가 자기가 자리하려고 할 때만 맨날 욕심내서 열심히 뭐 하고 이럴 때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선봉해서 국민을 지켜서 싸울 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신선 노름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맞는데 이거 네. 이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진은 공직선거법 제가- 1심 직후가 아니고 예, 예. 11월 초에 네. 이제 이런 이제 엄혹한 전국이 펼쳐질 때 맞아요. 그때 네. 이제 네. 독후감을 올리셔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선거 앞두고 있을 때. 근데 저는 제가 어. 문재인 대통령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 좋아하고 예.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뭐. 그왜 아니,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정치인들에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다 대통령. 그런 거죠. 김동연 지사에게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뭐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다음 대선 후보라고 친문과 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뭐 자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뭐 할 게 아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나 다음 대선 주자예요 이렇게 나와서 네. 인터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자기가 뭘 목표하고 개혁한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네.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다라고 그렇게 좀 봐요. 알겠습니다. 발언이 세긴 셌어요.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아이, 또 원죄가 그래, 아이, 있는 또 문 전 아이, 대통령이. 또 왜 그래. 아, 제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그때 이제 약간 좀 감정이 좀 울컥해서 답답한 마음이 답답한 계속 이제 마음이. 쌓여가지고 그랬던 예. 건데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보내드리고 네.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 좀 하나 알려주세요. 아니 종목원 투자 진짜 알려드릴 그건 수 안 하시고? 없고요. 절대 못 언제쯤? 의원님들이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우리 김현우의 돈 단속 시간에 같이 진짜 단속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분이다. 한번 콜라보로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까 봐요. 자,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